내부 정보에 대한 것들은, 그죠? 회사 안에 있는 정보예요. 자산이 진부화. 아까 진부화라는 건 쓸 수는 있는데, 뭐, 유형에 너무 뒤지거나 어떤 기술적인 걸 고려했을 때 별로 쓰더라도 효익이 없는 거. 지금 폴더 분품 같은 것들이 이제 그런 거죠. 혹은 물리적으로 손상된 증거가 있으면 그 자산은 현재의 가치보다 뚝 떨어졌다고 보겠다. 자,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 변화가 자산의 사용 범위 및 사용 방법에서 발생하거나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거. 그죠? 영업 부문의 중단이거나 자산의 유효화는 뭐냐면, 야, 장사가 하나도 안 되네. 그죠? 예를 들어, 폴더 부품이야. 우리가 트랜지스터 라디오라고 해볼게요. 막 60년대는 잘 나갔어. 그죠? 그리고 뭐, 소니, 이런, 라디오 같은 거 있잖아요. 카세트 테이프. 야, 그때도 진짜 비쌌지. 막, 그 당시 30만원씩 막 그랬으니까. 지금 물가로 하면 이제 한 200만원 가까이 되는 거죠. 어쨌거나, 이것처럼 자산이 유효하라는 게, 우리 회사가 예를 들어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만드는 회사였는데, 요즘에 누가 라디오를 사. 그러니까 그 공장 자체, 라디오를 만드는 공장을 좀 쉬어야겠다. 잠깐 중단해야겠다. 이게 유효화예요. 그런 거나. 영업 부문의 중단, 사업을 이제 중단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구조조정 계획. 이런 것들이 있으면 사실상 그 자산을 쓸 수 없잖아요. 여기에 해당하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또 이 자산이 손상돼 있다고 보겠다. 그 다음에 자산의 경제적 성과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증거.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많이 화두가 된 게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는 옛날부터 이런 기술은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라는 게 탄소를 고온 고압으로 압축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세게 압축되면 다이아몬드가 되고 약하게 되면 연필심, 흑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10년 전에도 인공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기술들이 막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당시야. 그래서 내가 인공 다이아몬드 만들어서 기계를 샀어. 기계를 10억짜리. 근데 보니까 인공 다이아몬드가 너무 조악해. 그러면은 사실상 이 기계에 어떤 퍼포먼스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건 기계는 손상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거. 지금은 인공 다이아몬드가 너무 좋아가지고 육안으로는 진짜 천연 다이아몬드하고 구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값 폭락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다 보면은 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안정적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금도 지금 우리가 기술이 없어서 못 만드는 거지, 기술이 있으면 되게 저렴하게 만들면 금값도 똥값이 되겠다. 왜냐면 금이라는 게 여러 가지로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첫 번째는요, 초신성 폭발. 초신성 폭발. 초신성 폭발하려면 일반적인 태양의 핵융합보다 훨씬 더 큰 압력하고 고온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때 원소가 생겨요. 두 번째는 중성자별들. 중성자별이라고 블랙홀 되기 전의 별이에요. 이 별들이 서로 쌍성을 이루면서 폭발할 때 있어요. 둘이 부딪혀가지고. 그때 생겨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마어마한 압력과 어마어마한 온도가 거의 1조도 이렇게 된대요. 그런 상태에서 이런 무거운 그런 분자들, 원자들이 만들어진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실험실에서 충분히 인간의 기술을 할 수 있다면 언젠가는 이제 금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더 저렴하게. 그러면은 금값은 똥값이 되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야, 우리 핵융합도 아직 하기 어려운데, 핵융합을 하게 하는데, 핵융합을 유지하는 시간이 짧아요. 그러니까 핵융합보다 더 센 게 얘네들인데, 얘네들을 하려면 제 생각에 일단 제 살아있을 때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살아있을 당시까지는 금값은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쨌거나 자산의 경제적 성과가 기대 수준에, 아까 다이아몬드 기계처럼, 그죠? 샀는데 완전히 품질이 너무 조악해. 이런 경우에는, 그죠? 내부 보고를 통해서 얻으면 이게 손상됐다고 보겠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그러니까 내 꼬봉기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투자의 경우 그 회사로부터 내가 배당금을 받았어. 배당금을 100을 받았는데 이 종속기업이나 관계기업이 배당이 선언된 기간에 총포괄이익을 초과하는 거. 즉 나는 배당을 100억 받았는데 얘네들이 총포괄이익이 50이야. 그럼 내가 번 것보다 더 받아간 거잖아요. 그럼 사실상 이거는 이 기업이 손상된 걸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이제 어느 쪽에 가냐면요, 연결 쪽 가면 우리 지분법 회계 나와요. 그때 좀 더 자세히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회수 가능액은 얼마냐. 얘는 근데 중요한 게 둘 중에 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자산이 손상된 거 보시면 이때는 있어요. 장부 금액이 회수 관액을 초과할 때 자산이
손상된 것이다. 요거랑 헷갈리지 마셔야 돼요. 요거하고, 그럼 요 회수 가능액은 순공정가치하고 사용가치. 순공정가치는 이제 순이라는 거는 이게 공정가치가 100원이야. 그걸 내가 이거를 매매하거나 할 때 부대 비용이 들잖아요. 부대 비용을 뺀 걸 순공정가치예요. 그거랑 사용가치. 둘 중에 큰 게 우리가 회수 가능액으로 보겠다. 그래서 순공정가치는 처분가액에서 내게 100만 원짜리인데 처분 비용이 10만 원 들어. 그럼 90만 원이 순공정가치죠. 사용가치는 자산의 사용으로 인해서 미래 발생한 현금으로 현재 가치. 이 가치평가의 가치와 부합되는 정의죠. 할인율은 세전 기준으로 하겠다. 이것까지는 몰라도 돼. 왜냐면 우리가 전부 다 이게 세후 금액이 아니잖아요. 다 세금 내기 전, 그쵸? 가치 기준이니까 할인율도 당연히 세전 기준으로 해야죠. 자, 그래서 순공정가치 혹은 사용가치 중 어느 것이라도 자산의 장부 금액보다 크다 하면 손상되지 않았다. 왜냐면 자산의 장부 금액이 회수 금액보다 커야지 손상된 거잖아요. 근데 둘 중에 뭐가 하나라도 그죠? 어떤 자산의 장부 금액이 크면 자산은 손상되지 않은 걸로 보겠다. 자, 그리고 여기 봤죠? 무형자산. 무형자산 어떻게 하냐? 매년 손상 검사를 한다. 손상 테스트 한다고 했었어요. 그쵸? 하겠다. 내용은 좀 무한정이니까, 비한정이니까. 그럼 손상 차손이라는 건 얼마냐? 장부 금액 100이에요. 회수 가능액 90이에요. 그러면은 요 10만큼 단기 손익으로 즉시 인식한다. 비용으로 바로 떨구는 거예요. 자, 예외. 만약에 우리가 재평가 모형을 쓰고 있어요. 옛날에 재평가 이익이 생겼다. 그러면 이 재평가 이익에서 예를 들어 재평가 여기서 10만큼 비용을 해야 되는데 이 자산에 대해서 옛날에 재평가 이익, 그죠? 기타 포괄손익 이익이 예를 들어 5가 아니라 6이 있다. 그럼 6에 대해서는 기타 포괄손익을 제해버리고 그럼 실제 단기 손익을 인식하는 건 4만 인식한다. 그런 의미예요. 자, 재평가 이익이 없을 경우에는 전액 단기 손익으로 인식하고요. 자, 손상 차손의 환입이에요. 그러니까 자산이 이렇게 이제 후져가지고 산 상태에서 갑자기 자산의 가치가 높아질 때가 있잖아요. 뭐 이런 거죠. 뭐랄까.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이제 컴퓨터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비트코인을 채굴하려면 뭐 컴퓨터에 대한 감값이 그 다음에 전기료가 들잖아요. 보면은 내가 1시간 동안 채굴해서 얻은 비트코인의 가치하고 1시간 동안 든 비용이랑 가치가 커야지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럼 비트코인이 비싸지면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한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비트코인이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한 개에 뭐 10원으로 다시 폭락했다. 그러면 그런 컴퓨터나 채굴 장비들은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손상이 확 된 거예요, 그게. 근데 보니까 비트코인이 하나에 10억이 됐어. 갑자기 자산의 가치가, 창고에 묶어져 있는 자산의 가치가 확 올라간 거예요. 이것처럼 손상 차손이 환입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자, 예외. 영어권은요, 한 번 손상되잖아요. 환입하지 않아요, 영어권은. 영어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서, 그게 뭐냐면, 영어권은 한 번 손상되면 손상 자산을 환입하지 않는다. 얘는 한 번 없어지면 끝이에요. 더 이상 환입해주지 않아요. 그렇지만 영어권을 제외한 다른 자산에 대해서는 과거 기간에 인식한 손상 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그러니까 자산이 이제 더 이상 이제 가치가 떨어진 게 아니에요. 있는 경우에는 자산의 회수 가능액을 추정해서 손상 차손, 옛날에 자산 가치를 떨어뜨렸잖아요. 그걸 다시 올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도가 얼마냐? 손상이 없었을 경우에 장부가액이에요. 이게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유형자산 같은 거라고 해봐요. 그럼 시간에 따라서 이게 장부가액이라면 장부가액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감가상각 하잖아요. 그러니까 손상이 없었을 경우에는 장부가액이 정액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요때 손상이 됐어. 그래서 요만큼 손상을 시킨 거예요. 보니까 그러면 손상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해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요때 보니까 이만큼 가치가 올라갔어. 가치가. 원래는 내가 손상을 처음 했을 때 장부가액이면 요 장부가액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가지고 손상이 없을 때 자연적으로 자산의 가치가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 떨어진 가치를 한도로 여기까지만 인식을 해라. 이런 의미예요. 이 말이. 손상이 없었을 경우에 장부가액은 손상이 된 시점의 장부가액이 아니라 손상이 없었더라도 장부가액이 계속 떨어질 거 아니에요. 떨어졌을 때 여기서 손상이 됐어요. 그러면은 얘를 한도, 여기까지 한도로 하지 여기까지 한도로 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손상 환입에 대한 분류. 자, 원칙. 왜냐면 발생 즉시 단기 손익이었잖아요. 얘도 원칙은 단기 손익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왜냐면 단기 손실만큼 째버렸으니까 비용으로.
이익으로 인식하는데 여기도 예외 있잖아요. 재평가 있으면 똑같아요. 얘도요. 만약에 재평가 모형에 따라 가지고 손상 환입이 있는 경우 과거 손상 차손을 당기손익에 인식한 금액까지 아까 전에 여기서 이거 100이었고 90이었어요. 근데 10만큼인데 아까 재평가가 6이 있어. 그러면 얘를 손실로 4만이 시켰잖아요. 그럼 얘도 그쵸? 일단은 당기손익에 인식한 금액까지는 당기손익으로 인식, 손상 환입이 돼가지고 4원까지는 인식하고 이를 초과한 거는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해라. 똑같아요. 그죠?